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후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향후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권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이 자리에 모시고 야권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여권 중진이신 수석님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최근의 흐름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수석님 관련된 영상 보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또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적폐로 명명하고 수사해야지 해야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평생을 검찰에 몸담아 왔던 수사 기술자지만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걸로 유죄 심증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피의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잊지도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적폐로 규정을 하고 수사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유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확신에 찬 정치보복 예고탄 그 자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발언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사형 선고 받고 또 바다에 수장될 뻔한 거고 납치에 감금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도요. 그야말로 이 당신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정치보복 없다 믿어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군사정권에 그렇게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부를 적폐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런 어떤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확신에 차게 예고를 한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더욱이 어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라도 현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 내지는 적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했다면 저거는 후보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아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네.
지금 이 자리에 또 국민의힘 쪽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쪽 입장을 좀 대신 전달해서 질문하는 형식을 좀 취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깡패 같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하던 얘기입니다. 야, 죄 없으면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나는 할 거야. 그 얘기가 다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 얘기 자체가 더 사실은 위험하고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라 이거예요. 지금 무엇이 적폐고 무엇이 범법이었는지 얘기하라는 거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검사 윤석열이 손댄 사건을 보면요. 부정, 부패, 권력형 비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거는 뭐 있지도 않지만 하나도 없고요. 원전과 같이 정책에 대해서 손을 대요. 그래서 법기술자가 그것을 어떻게든 기소를 시켜요. 지금 이제 재판 진행 중이지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와 그 수사는 권력형 비리나 뭐 부패나 이런 것은 있지도 않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전 수사와 같은 그런 정책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법기술자적 잣대로 들이대서 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요. 정말 그러고도 정치보복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우 비열하고 또 비루하고 비수를 늘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거고요. 사적인 감정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규정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그게 뭐 주술에 의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감정으로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든 간에 국정을 그렇게 파탄시키겠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전 중에 나온 내역이라서 하나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일단 밝힌 입장문에 보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가겠다는지 대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릴 게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라 이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단 한 가지라도 적폐나 혹은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그것을 안 했다면 없어서 안 한 거냐, 있는데도 안 한 거냐,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검사로서의 과거사를 보면 적어도 검찰의 요직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이 조금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권력과의 이 일종의 이제 싸움으로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이라든가 또 이 장모 또 본인 처에 관한 문제 등은 사적인 관계들은 굉장히 관대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인사발령 받아서 검찰 총수까지 한 사람이면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답변을 못하면 아마 윤석열 후보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다음에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네, 소님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적폐 수사와 관련된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관련된 발언이 윤 후보 입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확신에 차게 보복을 예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정상적인 후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도 없는 분이고 나라나 국민에 대한 걱정도 없는 분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 인터뷰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자의적 생각만 가지고 이 인터뷰를 했다는 이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자질미달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오전 중에 나온 내용에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고 또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에서 또 A 검사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이 검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측근이나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요. 한동훈 검사장 개인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김건희 씨하고 수백 차례 카톡을 예민한 시기에 주고받고 또 통화도 9번을 한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카톡을 하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보여지지만은 그 뭐 언론사 기자하고 뭐 있으면은 한동훈한테 갖다 주라고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부인도 이 소위 말해서 유용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죠. 그 당사자인 한동훈 씨인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평가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윤석열 이 후보에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저 양반이 집권을 하면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말 이 무서운 정권, 공포의 정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강한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면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감히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윤흥한 검사장이나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측근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직에 등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거기는 내가 인사 안 해도 어차피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요직을 맡을 거야. 그리고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중앙지검장 이쯤이 세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측근이니까 거기 경쟁력 있으니까 당연히 중앙지검장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검장은요, 검찰총장하고는 다르게 현직 검사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저 중앙지검장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건 정치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국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자질이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소위 측근 정치인 7명이 임명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죠. 근데 오히려 독립운동가처럼 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냥 놔둬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요직을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정치보복을 확신에 차게 예고를 한 것은 정말 이건 위험한 정권의 탄생을 예고한 말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 얘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상대 쪽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일단 김건희 씨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 카톡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받아서 한동훈 검사장이 김건희 씨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한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하고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이게 그 여권 지지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네. 야권 지지층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수록 야권 지지층도 결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쪽 진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봐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득표율 내지는 지지율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전에 이 자체의 심각성을 놓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동안 여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100%가 모두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게 좀 지표로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되도록이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대선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에 대해서 발언을 한 상황에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지금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수치적으로 그렇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오히려 그 지지층보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무당층이나 지지 후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 교체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저 이슈가 가속될수록 정권 교체를 선택한 사람들이 윤 후보 지지로 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이 지표상의 그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 감정,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저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친문진영, 이른바 친문진영 결집 외에 또 보수진영의 결집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정확하게 있죠. 예측하기가 예.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마침 또 여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좀 먼저 준비된 것 같은데 먼저 좀 띄워주시죠. 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7일부터 8일에 이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느냐,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9.7%, 안철수 후보는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당선 후보 가능성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지금 올라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1%, 이재명 후보가 31.6%, 안철수 후보 10%, 심상정 후보 3%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조사 결과에 의해서 표본 오차는 같은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석님?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 갖고 이렇게 딱 특정해서 네. 확신에 차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추세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사상으로는 근소 열세인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추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 문제가 한 달 반 전만 해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앞섰는데 그게 역전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수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빙 열세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무래도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해 네. 사실 이게 관행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했으면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아예 넘어가 버리고 어허. 나중에도 뭐 책임지겠다. 아니,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요?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어. 기록상 사과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수석님. 일단 김혜경 씨가 어제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야당 반응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동문서답식 해명이었다. 이런 게 전반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경 씨의 이제 그 사안, 네. 그 사안을 보면은요, 인정을 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나 생각이 도지사 부인이 또 단체장 부인이 왜 사적으로 그런 심부름을 하는 것을 적어도 이제 이 배모 씨에게는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A모 씨라는 또 8급 공무 이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국민 기대치가 왜 사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와 또 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먼저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면서 안 한 건 안 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요. 아무튼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그런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과를 드린 거고요. 감사나 수사 과정의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또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미주알 고주알 또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는 어제 그 김혜경 씨의 이런 사과문 내용이라든지 형식 자체가 이 정도면 적정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보통은요,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하거나요. 또 김건희 씨 지난번 사과를 보면 뭐 돋보이려고 했다. 네. 그리고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 앞에 사과하러 나와서.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돋보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 잘 봐달라. 네. 이거를 사과의 자리에서 한 거고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것일 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과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저기를 또 파고들어서 뭘 사과해야 되는지 뭐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하여튼 김건희 씨와 적어도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질이 다른 거죠. 네. 어제 김혜경 씨가 예정에 없이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수석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네.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후보에 대한 공격,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 이런 네. 것이 이제 막 격렬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저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뜸들이지 않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의 빈도수가 당연히 많죠. 근데 윤석열 후보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그러질 않고요. 뭐 개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난번에 그게 무슨 심파극 남편과의 심파극을 한 거지 그게 사과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냥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 쪽은 사과의 빈도수도 많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괄위원장님의 특별한 어떤 언질이나 또 요구가 있다고 보질 않고요. 아마 이쯤 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재명 후보 또 관련돼서 또 사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발언 때문에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어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 전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내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추미애 장관 기준에서 서운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이제 글로 간 것인데요. 또 빨리 수습을 하셨으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낙연 이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이 들킨 것. 네. 그러나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하고 글을 내린 것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섭섭한 감정을 들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들키지 않게 잘 숨겨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추 장관님이 글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요. 다시 또 유사한 뭐 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괄위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칠 만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제하라고 자제령을 이제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다잡기가 돼서 또 내부에서 이제 저런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들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뭐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인 거고 이 선거 국면에서 원팀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개인적인 감정을 어찌할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국민이라는 바다에서 그것을 때로는 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머니 속에 넣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예 그냥 바닷물에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 장관님 다운 그런 이제 이 글이 잠깐 올라왔다가 네. 들키고 내린 네, 알겠습니다. 들키고 내린이라는 표현으로 해주셨고요. 단일화 마지막 이주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선을 좀 긋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 그런 거예요. 박영진 의원이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에서 하여튼 갈등 끝에 그만두시고 박영진 의원이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나눈 게 또 기사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 차원의 또 후보 차원의 문제로 진전된 흔적이나 그런 시도된 흔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야권 분열을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던데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까? 저는 그야말로 정치를 이 검찰의 법기술을 부리는 것처럼 정치를 그렇게 매우 심도 있고 오묘한 기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현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고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것을 민주당의 마음대로 그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분열책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먹히지는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이든 단일화로 큰 점수 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득표율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인위적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안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야권 분열 전략으로 네. 단일화 시도를 하면서 완주를 이렇게 기대하거나 추진하는 이런 정도로 정치가 그렇게 현존하고 있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인위적인 정치공학적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적을 거다 말씀이셨는데 또 반대로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살아있는 걸로 보질 않아요. 인위적인 거. 네. 옛날에는 정말로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단일화의 전제가 적어도 1, 2등 격차가 크거나 그래서 2, 3등이 하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공유해야 될 정치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뭐 이런 건데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와 1, 2등 후보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 생물, 꿈틀거리는 그 생물이 지지율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옛날에 판단 기준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현 정권을 적폐청산 수사 대상으로 비난한 윤 후보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여당 인사들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 본다며 대선 후보가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오히려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후보의 발언 취지를 곡해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대통령과 청와대도 가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잉 의전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 쇼에 불과하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사과쇼 공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 당시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현안 대응 TF는 도이치모터스 공시 내역과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가 조작 시기 김 씨 보유 주식이 전체 유통 주식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이들이 불법적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문제지만 환매가 불가능했던 일반 피해자와 달리 개방형으로 가입한 것은 특혜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아쉽게 실패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또 마침 오징어 게임에서 저랑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다 핥아먹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장면은 아니었고 그걸 모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빨리 만들지? 이거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거를 처음 발명해내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역시 모든 일에는 전문가라는 것이 있고 사람 부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저번에는 실패했는데 올해는 꼭 성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다. 성공. 뽑기 성공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네, 대선 성공적인 투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액자 해놔야지. 보트 포 자유, 보트 포 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한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선 윤 후보가 정치보복을 선언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부당 선거 개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122명 발생해 사상 처음 5만 명대 규모가 됐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늘 국내에 첫 공급된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월 은행 가계대출이 4천억 원 감소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2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도 오는 17일부터 30개 메뉴의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모두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555명 늘어난 54,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에 3.7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2명으로 전날보다 3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명 늘어서 누적 기준 6,963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오늘부터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집중관리군 위주의 관리가 시행됩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은 이 같은 지원 없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을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즉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전화 상담과 처방받을 수 있는 전국의 동네 병의료는 오늘 오전 기준 1,85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4시간 기초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45곳입니다. 또 집중관리군을 모니터링하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은 39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됐습니다. 노바백스는 전통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라서 안전성이 높고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이 대형 트럭에 실려 안동 공장을 떠납니다. 우선 1차 생산분은 29만 2천 회분, 이어 이달 중에 2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4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우리 국민이 접종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노바백스는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진 데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는 처음으로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은 그동안 B형 간염, 자궁 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로 공급돼 나누지 않고 바로 접종할 수 있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유통과 보관이 수월합니다. 콜드체인을 2도에서 8도에서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될 때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18살 이상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mRNA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 등으로 추가 접종이 어려웠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재가 노인, 중증 장애인과 같은 거동 불편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자세한 접종 계획은
오늘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개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의 재연장 여부를 다음 달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다음 달 말로 끝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달에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다음 달에 함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면서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확산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뉴욕주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일부터는 두 가지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 감염이 여전해 더 지켜본 뒤 3월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we say that it i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이처럼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주들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방역을 유지했던 민주당 주지사 가운데는 뉴저지주가 사실상 선두에 섰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주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백악관 대응팀과 CDC는 최근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at this time,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areas of high and substantial transmission. That's much of the country right now in public indoor settings. 다만 감염자 발생이나 전염률 등을 면밀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주들도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스웨덴은 취약층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없앤 영국. 이번에는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Provided the current encouraging trends in the data continue, it is my expectation that we will be able to end the last domestic restrictions, including the legal requirement to self-isolate if you test positive, a full month early. 영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스웨덴도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와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만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덴마크도 코로나19를 중대 질병에서 제외하고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병원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And since it no longer is critical to societal functions, in particular hospital capacity, there was not really a reason to maintain that status of the disease. 하지만 방역 규제를 모두 풀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It's also a little bit scary because when the restrictions are lifted, anything can happen. The virus can still mutate.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규제를 다음 달에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구치소 수감 중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일당과 대장동 개발 특혜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검찰 소환 요구에 잇따라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 전 의원 역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째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오는 12일, 우리 시간 13일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밝히면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최신 북한 정세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그리고 미일 양자 회담에 대해선 개별 회담에 대해서 현재 조정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평양 미링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형을 이룬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훈련장은 평양 김일성 광장을 재현한 것으로 보통 열병식이 열리기 수개월 전 이곳에서 훈련이 시작된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나 미국의 긴축 정책과 같은 나라 밖 영향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 금융당국 회동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공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무역수지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값이 오르며 수입액도 늘고 원가가 올라간 탓이 큽니다. 여전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의 여파가 국제 유가 상승세에 국내 경기 회복을 이끌던 제조업마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 OECD 1위인 한국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다른 나라보다 물건값 상승 압력이 높아서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제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 그렇다면 이제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거란 전망도 불안을 키우는 대외 변수입니다. 하지만 나라 밖 영향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는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수를 떠받치는 소비는 아직 회복 중이고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 역시 점차 나아지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될수록 경제 주체들 역시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고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서워지고 금리가 오르며 대출 이자 갚기가 버거워지면 소비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좀 소비를 제약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 투자도 좀 위축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내일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2채 가운데 한 채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뜻하는 빌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 건수는 12만 6,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빌라는 6만 4,800여 건으로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20년보단 13.2% 급증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에서 빌라 매매 비중이 70%에 육박해서 가장 높았고 강북구와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등도 60%를 넘겼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비싼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서 1월에도 4천억 원 감소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2조 6천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대출이 4천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연말 상여금 지급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직접 소방당국에 가족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3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적장애를 앓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5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쯤에는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는데 A씨는 수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된 사건이 경찰 수사 석 달 만에 미제 사건으로 등록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돼 석 달간 수사했지만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해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관리 미제 사건이란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단서 등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납세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민수 서울 강동구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 의원은 지난 2016년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수주한 오피스텔 공사의 공사비 대출 과정에서 연대 보증에 필요한 납세 증명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방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 증명서가 변조된 걸 알았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원청 기업과 발전소 대표 등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하청 기업과 관련 피고인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낙탄 제거 업무를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장하성 동생펀드로 관심을 모았던 디스커버리 펀드.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판매 2년 만인 지난 2019년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한 개인 법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만 2,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펀드, 사기 판매, 기업은행 규탄한다! 규탄한다! 지난해 초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장하원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실명과 투자액을 기록한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형 장하성 주중대사와 그의 부인이 지난 2017년 7월 60여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4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다수 일반 펀드 피해자들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반면 이들은 중도에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입장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펀드 손실을 보전받은 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대표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12월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1월에도 4천억 원 감소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2천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 대출이 2조 6천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대출이 4천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연말 상여금 지급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7일부터 30개 메뉴의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고기 버거 단품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오르고 세트 메뉴 가격은 최대 300원 인상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원재료 가격과 국제 물류비 상승에 따라 3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2.8%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가 모두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 훈풍과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라는 상황이 엇갈리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지면서 900선을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진정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도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뉴욕 증시가 반등한 영향을 받아 위험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19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란 핵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폭을 좁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정오가 지난 지금 마치 초봄처럼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4도로 벌써 예년 기온을 넘어섰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에는 온화해도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서울과 영서, 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영동에는 대설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택 화재나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